아니 어머니, 당연히 어머니가 하셔야 되는 걸 왜 불만을 가지세요? 엄마, 미안한데 좀 부탁해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빨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요. 어머니, 애들 거랑 어른 거 설거지 따로 하라고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요.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엄마였고 ATM기였다. 나는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더 그랬다. 2025년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라 말했지만 내 노후는 늘 아들의 일정표에 맞춰 움직였다. 아들이 아파트를 산다고 했다. 대출이 빠듯하다고 했다. 나는 통장을 깼다. 아들이 차를 바꾼다고 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다. 기저귀 값이 들고 분유값이 든다고 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학원비가 오른다고 했다. 또 한 번 통장을 열었다. 그때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고 며느리는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 갈 거라 믿었다. 며느리가 내 집 이야기를 꺼낸 건 그 다음이었다. 어머니, 집 팔고 저희랑 같이 살면 어떠세요? 말은 부드러웠다. 계산은 분명했다. 아이 봐줄 사람, 집안일 도와줄 사람, 월급 안 줘도 되는 사람. 나는 집을 팔았다. 내가 늙어서 집을 지킬 힘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나는 함께 사는 엄마가 아니라 들어온 노동력이 되었다. 아침은 늘 내가 먼저였다. 아이들 깨우기 전밥을 했다. 설거지는 내 몫이었다. 빨래는 소리 없이 돌아갔다. 처음엔 고맙다는 말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당연해졌다. 더 지나자 불편해졌다. 내 동선이 집안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눈빛을 느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허락이 필요한 기분이었다. 나는 내 집에서 손님이 되었고 손님치고는 너무 오래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 아들은 바빴다. 늘 피곤했다. 며느리는 더 바빴다. 아이들 스케줄표는 벽에 붙어 있었고 내 하루는 그 사이 빈칸에 끼워 넣어졌다. 가끔 나는 거울을 봤다. 머리는 희끗했고 허리는 굽어 있었다. 그 얼굴을 보고도 나는 오늘 저녁 반찬을 먼저 생각했다. 엄마니까. 그게 내가 배운 전부였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컸다. 여행 이야기가 오갔다. 해외였다. 날짜가 정해졌다. 항공권 이야기, 호텔 이야기, 수영장 이야기.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내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불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마음 한쪽이 비어갔다. 며느리 부모님은 모시고 해외여행도 다녀온 걸 알고 있었던 나는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처음으로 계산을 했다. 내가 준 돈의 총합이 아니라 내가 잃은 시간의 총합을. 그리고 알았다. 이 집에서 나는 늙은 엄마가 아니라 값싼 가사도우미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는 몰랐다. 이 계산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이화 나만 빼고 떠난다는 말. 해외여행 이야기는 점점 구체화되었다. 달력의 날짜가 표시되었다. 여권을 챙겼다. 캐리어가 거실 한쪽에 세워졌다. 나는 그 옆을 지나며 먼지를 닦았다. 말은 없었다. 말이 없다는 건 기대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었다. 부탁이 지시가 되었고 지시는 평가가 되었다. 빨래가 덜 마르면 눈썹이 움직였다. 반찬이 짜면 한숨이 섞였다.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아들은 중간에서 웃으며 넘겼다. 가족이니까 다 그런 거라고 했다. 그 말은 늘 내 쪽으로만 적용되었다. 이해해야 하는 쪽, 참아야 하는 쪽은 늘 나였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아이들 앞에서 내 방을 가리켰다. 어머니 방은 좀 정리해야겠어요. 그 말은 정리를 넘어 자리를 말하는 듯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문 뒤에서 오래 서 있었다. 울지 않기 위해서. 여행 출발을 일주일 앞둔 날 결정적인 말이 나왔다. 저녁상 위에 서였다. 며느리는 일정표를 펼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제외한 계획이 완성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계획에는 없었다. 설명은 없었다. 이유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내가 빠져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안의 소리를 들었다. 냉장고 모터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아이들 숨소리. 이 집의 모든 소리가 나를 필요로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 앉아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 내가 보탠 돈, 내가 해온 일, 내가 참아온 말들. 종이는 금세 빼곡해졌다. 그런데도 답은 간단했다. 여기엔 내 자리가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밥을 하지 않았다. 빨래를 돌리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오래 창밖을 보았다. 2025년의 도시는 빠르게 움직였다.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사라지는 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고. 나를 빼고 떠나는 여행이라면 나도 나만의 길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을 가슴에 숨겼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심은 조용히 자랐다. 그 결심이 이 집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른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만들지 그땐 다 알지 못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당하는 엄마로 남지 않겠다는 것. 차마 엄마의 자리는 없었다. 여행 출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집안 분위기는 더 분주해졌다. 캐리어는 거실 중앙을 차지했다. 나는 그 사이를 오가며 발에 걸리지 않게 정리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바빴고 아들은 피곤했다. 그 말 속에는 늘 같은 뜻이 들어있었다. 그러니 내가 해라. 며느리는 내게 여행 기간 동안의 집안일을 설명했다. 아이들 학교 등원, 하원부터 청소는 대충 해도 되지만 돌아오기 전날엔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냉장고 정리, 이불 세탁, 화장실 청소. 마치 계약서 읽듯 조목조목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사실이 또렷해졌다. 아들은 내 눈을 피했다. 가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표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느리가 말을 하면 그는 곧장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게 그의 선택이었다.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 온 사람이다.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 쪽에서 접어왔다. 그날 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행 다녀와서 생활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고. 아이 학원비도 곧 인상된다고.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이미 결정된 통보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통장을 떠올렸다. 남은 잔액, 이자, 그리고 내가 파버린 집.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천천히 계산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물었다.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고. 며느리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가족이라고 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 가벼워서 내 질문의 무게를 전혀 견디지 못했다. 가족이라면 왜 나는 항상 빠지는 쪽일까? 가족이라면 왜 내 노후는 항상 다음으로 밀릴까? 그날 이후 나는 결심을 구체화했다. 잠적은 충동이 아니었다. 오래 쌓인 무시와 당연함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나는 서류를 챙겼다. 통장 사본, 인감,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또다시 설득당할 게 분명했으니까. 엄마니까 조금만 참아. 지금만 도와줘. 그 말들에 더 이상 내 인생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차와 사라지기 전날, 여행 전날, 집안은 가장 시끄러웠다. 웃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일정에 예민했고 아들은 전화통화로 바빴다. 그 와중에 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 사람은 말수가 줄어든다. 나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좋아하던 반찬을 했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정리였다. 밤이 깊어가자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혼자 부엌에 남았다. 식탁 위에 메모지를 올려두었다. 길지 않았다. 감정을 쏟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 적었다. 내가 왜 떠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다시 찾지 말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대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문장을 남겼다. 그 문장은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약 그리고 사진. 사진 속에 나는 젊었고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저 얼굴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묻고 내가 답할 차례였다. 새벽녘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현관에 불을 켜지 않았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배려한 순간이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이 집의 균열이 될 거라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른다. 밖은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나는 어디로 갈지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로 돌아오지 않을 건 분명했다. 엄마로서의 의무는 충분히 다했다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말이 나를 앞으로 밀어냈다. 그 시각, 그 집은 여전히 평온했다. 내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여행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빠진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곧 알게 될 테니까. 오화 내가 없어진 아침? 아침이 밝았을 때 그 집은 늘 그렇듯 분주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밤 냄새도 없었고 아이들 가방이 정리되어 있지도 않았다. 알람 소리에 아이들이 먼저 깼고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왔다. 텅 빈 싱크대 앞에서 잠시 멈췄다고 들었다. 그 멈춤이 당황이었는지 짜증이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내 방문은 열려 있었다. 이불은 가지런했고 옷장은 비어 있었다. 그제야 며느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방을 둘러봤다. 전화가 왔다. 한 통, 두 통. 나는 받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휴대전화의 진동조차 폭력이었다. 여행 출발 시간은 다가왔고 집안은 순식간에 혼란이 되었다. 아이들 등원 문제, 아침 식사, 준비되지 않은 일정. 며느리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부르는 목소리에 당연함이 묻어 있었다. 돌아오라는 명령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집의 반경 밖에 있었다. 그날 오전 나는 작은 여관에 들어갔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공간이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던 몸이 멈추자 낯설게 떨렸다. 불안이 올라왔지만 곧 다른 감정이 뒤따랐다. 안도였다. 아무도 나를 쓰지 않는 시간. 그것이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다. 그 시각, 그 집은 결국 여행을 취소했다. 정확히 말하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고 집을 비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제야 아들은 메시지를 보냈다. 걱정된다는 말, 무슨 일이냐는 말. 하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늘 빠져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겪는 불편이 내가 수년간 견뎌온 일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내가 사라지면 그 집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다. 육화 찾으러 온 사람들.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나를 찾았다고 한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내가 자주 가던 시장과 병원을 돌았다. 그 모습은 누군가 전해 들었다. 그제야 그는 알았을 것이다. 내가 단순히 삐져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는 그보다 늦게 움직였다. 아이들이 불편해지자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엔 걱정이었다. 곧 원망이 섞였고 마지막엔 책임을 묻는 말이 왔다. 아이들이 힘들다는 말, 집이 엉망이라는 말. 그 모든 문장 속에서 나는 여전히 도와줘야 할 사람이었다. 돌아와야 할 이유는 많았지만 돌아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를 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서의 기록이었다. 그 글을 쓰며 깨달았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일주일째 며느리는 직접 나섰다. 내가 묵고 있던 곳 근처까지 왔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 대신 문 앞에 서서 말했다고 한다. 돌아와 달라고, 이제 잘하겠다고. 그 말은 너무 늦었다. 잘하겠다는 약속은 늘 내가 떠난 뒤에야 나왔다. 나는 그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엄마의 역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 말은 처음으로 내 목소리로 내린 결정이었다. 문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이 우리 관계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이제 이야기는 시작이라는 걸. 내가 사라진 이 선택이 그들에게 어떤 해가로 돌아갈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릴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칠화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내가 사라진 지 보름쯤 되었을 때 그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고 들었다. 아침마다 전쟁이었고 아이들은 지락을 밥 먹듯이 했다. 집안일은 늘 밀렸고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그동안 내가 묵묵히 떠안고 있던 균형이 무너지자 서로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아들은 회사에서 잦은 지각으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혼자 감당하며 신경이 곤두섰다. 그제야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고 한다. 이 집이 굴러간 건 사랑이나 협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걸. 하지만 깨달음은 늘 늦게 온다. 그리고 늦은 깨달음은 대가를 요구한다. 아들은 나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들. 그 문장들은 감정이 많았지만 책임은 적었다. 여전히 그는 나를 집으로 돌려보낼 해결책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메시지를 저장했다. 기록은 감정을 흔들지 않는다. 기록은 사실을 남긴다. 그 무렵 나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 내가 집을 팔아준 돈, 생활비 명목으로 건넨 금액들 모두 정리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흐릿해졌던 경계가 숫자로 또렷해졌다. 그 숫자들은 내가 미쳤다는 증거가 아니라 참아왔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팔아 돌아오라는 요구. 며느리는 결국 정면으로 나왔다.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고 했다. 가족을 이렇게 버리면 죄책감 없이 살 수 있겠냐고 했다. 그 말들은 날카로웠지만 새로울 건 없었다. 평생 내가 들어온 말들이었다. 다만 이제는 그 말들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했다. 나는 처음으로 길게 답장을 썼다. 변명도 욕도 없었다. 그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떤 역할로만 존재했는지 적었다. 그리고 분명히 했다. 나는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고. 도와주는 엄마로도 공짜 노동력으로도 살지 않겠다고. 그 답장은 짧았지만 그들의 세계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연락은 잠시 끊겼다. 침묵은 압박이 아니라 준비였다.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먼저 무너질지는 분명했다. 의존하던 쪽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나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내 이름으로 된 공간. 열쇠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 방은 작았지만 조용했고 무엇보다 나만의 것이었다. 나는 그 방에서 깊이 잠들었다. 죄책감 없이 잠든 건 오랜만이었다. 구화 진짜 참교육? 연락이 다시 온 건 한 달 후였다. 아들은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였다. 집이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돈 이야기도 나왔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고. 그제야 나는 말했다. 아주 차분하게. 내가 이미 충분히 도왔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며느리는 그제야 사과했다.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상황이 만든 것이지 마음이 만든 건 아니었다. 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다. 다시 관계를 원한다면 경제적 생활적 경계를 분명히 하자고. 더 이상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 순간의 침묵이 이 이야기의 참교육이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이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시파나는 다시 나로 산다. 2025년의 끝자락. 나는 내 방에서 창밖을 본다. 여전히 나는 늙었고 가진 건 많지 않다. 하지만 내 하루는 온전히 나의 것이다. 누군가의 일정표에 끼워 맞춰 살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싶은 만큼만 한다. 이 평범함이 이렇게 귀한 줄 예전엔 몰랐다.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 연락한다. 예전처럼 요구하지 않는다. 거리에는 존중이 생겼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내어주는 시대는 끝났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했다. 나는 엄마였고 오랫동안 ATM기였지만 지금은 나다. 사라짐은 패배가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나는 늦게나마 내 인생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 내일도 나는 나로 살아갈 테니까.